첫 번째 이슈는요. 한국과 일본 지금 경제 전쟁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여파일까요?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 다른 지표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사이카 발동에도 코스닥 12년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이드카는 주식시장 가격이 급변동할 때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굉장히 급하니까 일단 멈추자고 한 거죠. 어제 코스닥이요 7.46% 급락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600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또 기록이 되고요. 바이오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역시 어제 51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입니다.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식시장 어제 굉장히 요동쳐서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불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식시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도 좋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엔고의 화이트리스트까지 하얗게 질린 일본 증시다. 여기 보시면 일본 증시 요 첫 번째 그래프가 일본 니케이 지수거든요. 7월 달부터 지금 대략 표시가 돼 있는데 7월 초에는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이요. 쭉 빠져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경제보복 일본이 시작했죠. 그러나 일본 경제 역시 좋지 않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G2 갈등, 홍콩 시위 등 리스크가 동시다발로 터졌습니다. 일본 역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반도체 소재 관련 우리한테 안 판다 그러죠? 일본 기업 타격이 있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 큰 타격이다. 그리고 화학 소재 등 수출주 약세를 보여서 일본 증시 역시 하얗게 질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전문가들의 의견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그 일본과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 실적들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된 점이 상호 보복전으로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있고요. 한국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것은 이런 주식시장의 불안 언제까지 갈 것인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게 그 지점일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계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 한일 갈등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미미하다.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반응이 조금 과잉일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당장 대일본 수출 변화는 없다. 그러나 향후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게 문제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정치 상황 알 수가 없으니까 시장이 불안하다. 불안하면요. 돈을 못 씁니다.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걸 지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내용이 설명돼 있어요. 다만 장기적으로 일본의 수출 제한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의 엄청난 큰 피해는 아니지만 이렇게 위축을 시킨다는 거예요. 움츠러든다는 거죠.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수 의원님. 확실히 시장은 지금 한일 경제전쟁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소개한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만큼 투자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고, 지금 이제 조간에 소개한 정시 하락률을 보였지만은, 어제 우리 증시만 떨어진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조간에는 소개가 안 됐습니다만은, 밤 사이에 미국 증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 지수가 2.9%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가 3.47%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보다 오히려 다우가 더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앞서 이제 기사에서 설명하셨다시피 한일 간의 무역 경제 갈등 외에도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지금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경제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요.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갈등이 증폭이 됐습니다. 거기다 홍콩 시위는 지금 도시가 마비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홍콩 시위가 격화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면은 일본 정시도 떨어졌고 홍콩 정시도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하든 일본이 한국을 규제를 하든 자유무역에 배치되는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자해 행위다. 스스로 발등을 찍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공멸의 행위다 하는 것을 어제 전체적으로 하락한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공멸로 가는 거 아니냐고 시장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그렇습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네. 자, 지금 미국과 일본도 경제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도 경제전쟁, 그리고 우리와 일본도 경제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경제전쟁이면 경제로 풀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고 뭔가 뒤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꼬이고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의 효율성을 믿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게 되는데 정부가 나서면은 시장은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는 시장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모든 거를 최소화해야지만 시장이 잘 굴러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국제 질서 하에서도 자유무역을 넘어서서 국가들이 시장을 넘어서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그동안 잠재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세계의 증시가 동반 하락을 하는 이유가 그거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이 만드는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촉발되는 거냐?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서 사실은 이게 진원지가 나오는 거고 그거를 따라하는 일본. 아베 총리. 그래서 아베 총리가 따라하면서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정상들이 마치 지금 신제국주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역사는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도자가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그 지점을 좀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의 역사에 경제와 역사에 민폐로 지금 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경제에 정치적인 이유가 섞여 들어가서 뭔가 왜곡되고 있다.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요. 여행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여행과 관련된 얘기. 지금 정치인들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참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지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먼저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보시죠. 자, 일본, 중국의 온라인 비자 허용 기록. 사실 지금까지는요.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비자 굉장히 깐깐하게 다뤘습니다. 잘 안 내줬어요. 그렇게 알려졌는데 온라인 비자 허용 기록 뭔가 풀어준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유가 바로 저 뒤에 있군요. 한국 관광객 줄었지만 중국인 늘어나 괜찮다. 이거군요. 한국 관광객들 안 오니까 중국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광 편의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 한일 갈등 장기화 대비에 들어갔다. 여기 보시면 내년 4월부터입니다. 그럼 뭐죠, 그럼? 이런 상황이 내년 해를 넘겨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걸 대비하는 거네요. 지금 일본 측에서는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요.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일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 때리면서 아세안 대만은 노골적으로 끌어안는 아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때리고 동남아시아 대만은 끌어안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유무역 규범 파괴 비판 몰리자 대만 아세안엔 피해 없다고 유독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군 확보 차원에서 의도적 포섭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자유무역 연대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약한 골이 흔들 카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아세안에 공을 많이 들여서 좀 친해졌는데 이게 일본한테는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일본 당국자의 발언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日本企業に悪影響が出るということは基本的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それで発生するんだったら台湾や ASEAN 諸国とのサプライチェーンも成立しないわけでありますので基本的には発生し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뭔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면서 다른 국가는 피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적으로도요.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과 관련해서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재성의 무리수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네요. 물음표가. 도쿄 방사능 기준치 4배다. 일본을 여행금지 지역, 일본 여행금지 지역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쿄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의 일본 경제 침략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민주당 내 기구인데요.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이 그렇게 간단한 발언은 아니게 들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당 특위위원장 초강수 발언. 그러자 한일 감정 대결 부추기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여기가 좀 잘려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원래 기사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내년도 도쿄올림픽 보이콧하자 이런 플래카드가 지금 서울 시내에 붙여 있습니다. 누군가 붙였겠죠. 정치인 아니면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단체가 붙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플래카드 지금 내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진에는 잘려서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깃발을 좀 봐주세요. 여기 태극기가 있고요. 옆에 보면 노, 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깃발인데 이 깃발이요. 광복절을 앞두고 명동거리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동거리예요. 명동거리는 굉장히 국제적인 거리죠. 그리고 각국에서 옵니다. 특히 일본 관광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걸 붙인다는 계획이 알려졌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명동거리 노재팬 깃발. 일본 손님의 예의 아닌데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광복절 앞 설치 중구청 조처에 그러니까 광복절 앞두고 중구청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좋아서 온 이들에게 이건 당혹감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을 보기 위해서 온 일본 관광객들한테 이런 것까지 굳이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간 좀 강경한 주장과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여행 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됩니다. 네네. 동경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경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이렇게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이 됐거든요. 전역을 놓고 이 여행 금지 지역을 저는 확대를 하고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을 찍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사실 재발등 찍는 거죠. 그건 저희가 오히려 일본은 이제 도호쿠 대지진도 있었고 방사능 오염도 있고 그것이 먹거리까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과정에서 해당 조치들을 안 했거든요. 여행 분야는 일본에서 스스로 건들면 더 막대한 피해가 가는 거죠. 예. 자, 국내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으로 좀 얘기를 좁혀 보겠습니다. 유경환 변호사. 예. 자, 도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도쿄올림픽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주장이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속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속내요? 예. 예. 민주연구원에서 예. 지금 반일을 계속 활용하면 총선에 예.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라는 속내가 드러나는 것이다. 예. 라고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예. 저는 그 속내를 좀 초과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속내를 또 넘어서는 거다? 근본적으로 일본하고는 예. 단절해야 된다라는 속내가 드러난 거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일 극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 그 일본의 잘못된 점, 예. 역사적인 침략 이런 예. 부분이란 반일인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과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왜 지금 이 단계에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회가 왔다
싶은 생각이 들자마자 예. 바로 일본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 지금 과연 여행금지구역 하면서 방사능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는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적어도 일본 정부와 예. 일본 국민을 분리해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일본 국민들도 어쨌든 다수가 지금 일본 정책을 갖다 지지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혐한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언론은 이야기를 하지만 예. 왜 그렇게 갈 수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예. 과연 거기와 똑같이 현 정부 내지는 정부 여당이 예. 혐일주로 가야 되는가? 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반대합니다. 똑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싸운다면 똑같은 인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역시 우리도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 별개로 가야 된다. 예. 국민들이 정세적 차원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 정부는 정세적 접근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 과연 지금 우리가 일본을 비난하는 예. 혐한주의와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예. 하는 차원에서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혐한과 혐일, 반일과 반한이 충돌하는 상황. 그러니까 일본이 저런다고 똑같이 가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거래요. 그렇습니다. 양주열 변호사께서는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실성 위원장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조치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하시는 과정 자체가 예. 일본에서 지금 우리 반일 시위 위험할 정도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 외교부에서는 한국 내에서 반일 시위가 있어서 주의보를 내린다. 그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여행주의보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본은 방사능 문제도 있고 지진 문제도 있는데 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발언에서 좀 연장선상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구청의 주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매운동을 국민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는 뭐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적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 뭐 차원이라면 구체로 말했는데 민간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예. 하는 것 자체는 예. 저는 절대 반대할 생각도 예. 없고 그 신념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예.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저런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 이른바 자유 질서에 대해서 예. 그 어쨌든 범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적인 조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WTO 제소라든가 예. 이런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재성 위원장의 말씀하고 또 중구청의 조치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정부가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조치가 오히려 나중에는 대등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지방 정부가 저렇게 나설 경우 향후에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빌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가면서 조처들을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정치권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가라앉히는 분위기, 그리고 돌파구를 찾는 분위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각의 지적에서 나오는 말에 따르면은 너무 더 이렇게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경선 위원과 김상일 평론가께는요, 도쿄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요.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요? 일단 저는 뭐 올림픽 정신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리가 있습니다만 올림픽 보이콧 논리 중에 하나가 방사능 문제입니다. 안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최재성 위원장이 말한 이 도쿄 방사능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사태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이 도쿄에 그러면은 도쿄도의 인구가 1,300만 명인데 1,300만 명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도쿄가 방사능에 오염이 돼 있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민간인이 토질 조사를 해보니까 15군데 정도의 토질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서너 군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 방사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를 따지는 것은 땅에 있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대기에 있는 방사능을 측정해서 기준치를 넣느냐 마느냐 그것이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대기 중에 있는 방사능을 측정을 했을 때는 도쿄의 방사능 수준이나 서울의 방사능 수준이나 거의 같다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행 금지를 하자 아니면은 또 논리를 더 확대해 가지고
도쿄 올림픽을 어떤 뭐 보이콧하자. 물론 그 중에는 후쿠시마 그 음식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도 사실은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민간에서 일본에 대한 그 반일 감정이 표출되고 불매 운동이 나오는 것은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데 정부나 여당, 지자체에서 앞서서 이런 문제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부와 여당, 지자체는 아직까지나 냉정하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냉정하게 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뭐 아까 여기 두 분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김선일 평론가께서는 이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싸움을 하면 이겨야죠. 그죠?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지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까도 봤듯이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국제 경제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 이 국제적인 여론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하고의 싸움에서 일본은 질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지금 뭐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명분이 없습니다. 하는 지금 조치들이. 그러니까 명분을 가지고 싸우면은 계속해서 이것이 일본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가 조급해서 막 싸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 편이니까 좀 더 냉정하게 천천히 가면서 하나씩 싸우면은 저는 차곡차곡 싸우면 저는 이긴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함께 갈 수 있게 안정감을 정부와 지도자들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결코 우리가 지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 희생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좀 감동해서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 지금 이 싸움은 일본이 너무 조급해서 과도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 편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구체적으로 아베 총리가 뭐 정치적 이유에서 그런지 속 좁게 나오는데 우리도 똑같이 모습을 보이면은 아까 말한 그게 막싸움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츠 외교 이런 것들, 민간 외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분리해서 냉정하게 좀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명분을 제공하고 우리 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한국과 일본 각각에서 여러 가지 모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일본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이번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극일 해법으로 제시한 남북 경협 평화 경제 이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대 신문은요. 한겨레와 조선일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극일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극일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평가가 두 신문 사뭇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겨레입니다. 한반도로 넓힌 극일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호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조선일보는요. 남북 경협이라고 수십 년 걸릴 해법이다. 벌써 이게 내용 자체에서 약간 좀 비판적 시각이 드러납니다. 그럼 기사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요. 어느 기사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적어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반도로 넓힌 일본 극복 청사진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평가입니다. 남북 경협 돌파구로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화 경제로 일본을 따라잡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기 좀 더 기사 보죠.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구상을 밝혔는데요. 일본 무역 보복 조처 겪으며
평화 경제 절실함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을 해야 된다는 절실함을 더 느꼈다는 겁니다. 경제보복 조처 지렛대로 삼아서 한반도 평화 딴죽 걸려는 일본에 맞서 남북 북미 대화 속도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다. 한반도 평화에 일본이 딴죽을 걸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언급 없이 굴곡 있다고 평화경제 포기할 일 아니다. 제목 자체가 비판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 중국 일부까지 내수 확대 구상. 재계에서는요, 수십 년 걸릴 해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발언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일본이 경제 규모와 내수 정도만 우리 한국을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과 뭔가를 교류해서 내수 시장 넓히면 일본 극복할 수 있다. 이게 골자입니다. 어제 내용이요. 자, 그런데 여기 비판적 시각을 좀 싣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야권과 재계에서 나오고 있는 지적입니다. 피해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수십 년 걸릴 대북 경협과 평화 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우물에서 숭늉 찾고 있다는 비판이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일본과 발생한 문제는 일본과 풀어야지 갑자기 왜 북한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 경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평가가 담긴 기사를 연속해서 봤습니다. 자, 패널 내부는 두 가지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경선 의원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세요? 일단 남북 경협을 돌파구로 제시했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답답하셨다. 동문서답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께서 위기에 대한 진단에도 좀 오류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해법이 이 지금 위기와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엉뚱한 해법을 내놓으셨다. 그래서 정말 답답하다는 느낌을 그래서 받았는데 위기와 해법이 따로 논다 이렇게 쓰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단순히 시장 규모가 클 뿐이다. 그래서 남북 간이 합치면 시장 규모가 일본을 따라가서 단번에 따라잡을 수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일본 경제는 규모와 뭐 내수 정도 시장이 큰 것뿐이다. 뭐 이런 정도 평가였어요.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규모뿐만 아니라 기술입니다. 일본은 노벨 상을 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할 정도로 기초과학과 기술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뭐가 있습니까? 북한에 무슨 기술이 있어서 북한하고 합친다고 해가지고 일본을 단숨에 뛰어넘습니까? 그래서 진단부터가 지금 오류가 있다. 그리고 남북 경협을 통해서 일본을 뛰어넘겠다고 그러는데 일본하고의 마찰은 지금 당장 당면에 있는 과제이고 남북과의 경협은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시기상으로 불일치하는 것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인 것이고. 그러게요. 오늘 새벽에 북한이 또 뭔가를 또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뭐 지금 일단은 뭐 미상의 발사체로 알려지는데요. 아무튼 또 뭔가를 도발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뭐 답답하다는 결론밖에는 못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해법이 따로 논다. 답답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김성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뭐 좀 비슷한데요. 일단 내용은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을 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가 북한이 되는 게 분명해요. 그 남북 경협을 잘하는 게 뭐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뭐 우리가 가야 할 길임에도 분명해요. 근데 우리 최경선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타이밍과 그 오케이전이라고 하나요? 그 시기와 상황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약간 이견이 좀 있고요. 이게 마치 그 지금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다 이렇게 발신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남북에 대한 이야기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이 메시지를 지금 상황에서 꺼내 오시는 게 뭐 이렇게 아주 효율적이었을까라는 부분에서 어떤 판단을 한 걸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약간 장기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장기적으로 보셨는데 이게 또 우리가 냉정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은행 고위 간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행 고위 간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민하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주요한 투자는 전부 다 미국이나 중국이랑 하려고 북한이 하지. 북한의 생각이. 우리나라랑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남북 경협에 그리고 북한 특수의 중요한 그 소스로 보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북한도 분명히 그거를 받아줄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견인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걸 볼 때 좀 약간 너무 이르게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가 좀 시기상으로는 좀 빠르신 메시지 같고 지금 일본하고 굉장히 그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가 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하나로 모아내는 메시지 그 다 모두가 다 공감하는 메시지에 좀 더 집중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쉬움이 약간 내용은 있어요. 수긍이 가지만 지금 때와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어떤 야당들의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 기사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국당 문정부는 일본 해법도 기승전 북한인가 이렇게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협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 몽상가적 발언에 절망한다. 이건 대단한 혹평입니다. 이런 반응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야당의 반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인데 대통령의 대책은 꿈에도 못 잇는 북한 김정은과의 환상 속에 있습니다. 기승전 북한만 생각하는 북한이 먼저다 정권에서는 일본발 경제 대란마저도 북한 퍼주기에 이용하려 한단 말입니까? 한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입니다. 원초적 반일 감정에 기반한 그럴듯한 몇 마디만 하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작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모르는 몽상가적인 발언이 절망스럽습니다. 자, 야당 반응 영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문 대 신문입니다. 두 개의 신문 기사 비교해 보겠는데 여기 화면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한겨레와 조선일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한겨레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그 발언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반도로 넓힌 극일 정사진이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남북 경협 이렇게 물음표가 돼 있고요. 수십 년 걸릴 해법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조금 전에 그 우리 김성일 평론가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뭐 이야기를 우리 그 한국당의 대변인께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속내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가 있는 거 아니냐. 영어로 원사이드 러브. 너무 집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에는 논리적 배약이 반드시 있다. 조금 전에 뭐 그 편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과의 경제 정쟁은 눈앞에 닥친 것이고 지금 북한과의 어떤 경제 협력은 지금 오늘 당장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그 상태에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실질적인 인과관계도 없죠.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남북 경제 협력에 따라서 단숨에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 바로 몽상가적인 생각이죠. 어제 바른미래당의 대변인이 논평에서 논평했는데 그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몽상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밑을 그 같이 있는 정부 여당 쪽에서는 관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절하고 싶어도 절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절 변호사는 장거리, 단거리, 뭐 미사일 얘기를 쓰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크게 봐야 될 부분, 사실 어떤 원론적인 부분과 또 지금 닥친 상황에 관한 분석과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 속에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과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로 닥쳐올지라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의 중점을 오히려 들어보면 일본의 정치적 입장은 지금 남북과 북한의 계속되는 갈등 상황이 일본 아베 장관이 훨씬 좋았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 말 맞다. 아베 총리 같은 경우 실제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남과 북이 어떻게 보면 평화 경제로 간다는 게 일본에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제재에는 그런 속내도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근데 다만 비춰지는 게 이게 아쉬운 거죠. 문재인 대통령 만약에 우리가 평화 경제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면 이런 식의 어떤 쉽게 일본에서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다 섞여 있는 건데 보기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이게 뭔가 큰 길을 봤을 때 앞으로 저렇게 가야 될 길인데 문제는 지금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일본의 발목이 잡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앞으로 하면 좋은 것과 지금 시점에서 당장 풀어야 될 신발끈이 묶여있는 상황은 좀 다른데 이게 막 손재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 지금 출발도 못하고 있는데 먼 길 떠난 뒤에 좋은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떡하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김상희 평론가. 하나만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게요. 제가 뭐 재정을 좀 오래 다루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추가 주문을 하신 게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 주기 바란다. 이게 좀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그 길과 관련된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 길 예산이면은 저는 좋겠는데 이게 지금 남북 경협 예산이라면 좀 약간 갈등이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좀 우려가 들어서 그 예산을 늘려달라는 게 남북 경협과 관련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지금은 산업 구조 개편이나 경쟁력 강화 쪽으로 좀 집중해야 된다. 이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이 와중에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 쐈습니다. 지난달 25일, 31일, 그리고 이달 2일에 또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이 간격이요. 이번에는 황해도에서 북한 땅을 가로지르 동해로 날아갔거든요. 일단 미상 발사체입니다. 뭐 단거리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아직 모르는데요. 근데 이렇게 계속 뭔가 쏴대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는 상황인데 이거 북한 왜 그럽니까? 북한으로서는 뭐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시작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쏜다든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바로 지금 이제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쐈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이제 쏜 것은 뭐 F-35 스텔스기가 국내에 들어온 거에 대한 또 반발. 북한의 방공망으로는 이 스텔스기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한국이 F-35 스텔스기를 들여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죠. 많이 해왔고 거기에 따른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한다는 말이 정부에서 먼저 나오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은 군사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군사위성조차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해상으로 쏘는 북한의 미사일이 됐든 발사체가 됐든 그것을 관측을 할 때 사실은 이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떨어지는 지점이 정확하게 포착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예. 다른 각도로 또 볼 수 있는 지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폐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예. 이런 건 다시 좀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뭐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폐기해야 된다 주장이 나오고 국방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검토다 이렇게만 보이고 있는데 갈등이 더 깊어지면 그 폐기 카드가 진짜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지금 전망도 있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부당 교단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장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판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교단의 이제 재판 담당을 하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원심을 취소하고 부당하다고 판결합니다. 원심은 괜찮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김사만 김하나 목사 세습금지 위반이다. 지금 부자 관계죠. 명성교회 담임 목사 새로 청빙해야 한다. 그러자 교회 측은 즉각 반발해서 불복할 듯하다. 그렇다면 교단 탈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이규환 변호사 좀 자세히 아시나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왜 시작이 되고 지금 이 결론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예, 그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 분리가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정치와 종교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예. 간섭할 수 없다. 예. 지금 나온 결정은 바로 교회법 내에서 결정입니다. 예. 네, 그래서 1, 2심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1, 2심이 이제 다 다르게 나왔는데 예. 그래서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예.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만약에 이게 세속적인 법으로 예. 규율이 됐다면 세습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마 종교 내에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예, 예. 어떤 세습도 가능한 여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자지라고 하는 혈연관계에서만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문명의 법이 들어가서 예.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단순히 부자 관계라고 하는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예. 부자 관계를 하더라도 예. 능력이 있다든지 혹은 그동안 잘 이끌어 왔다든지 다른 요소들이 있어서 예. 그것이 그대로 보여지기에 세습 관계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저는 교회법 내 자치법규에 따라서 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세부적인 것은 알 수가 없는데 예. 어쨌든 많은 교인들이 결국 교회의 주인들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예. 교인들이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찬성하게 되면 그게 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뭐 달리 판단이 되어져야 되겠죠. 양조희 변호사. 이 세습인가 아닌가를 판결한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저 교회가 이제 신도수만 10만이 넘는다는 대형 교회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교회군요. 굉장히 큰 교회고, 굉장히 큰 교회들이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을 하시다가 예. 아들이 그 대형 교회를 다 예. 물려받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다 보니까. 근데 교회법에서는 세습을 못하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법에서, 이게 교회법이라는 게 자치적인 교회법에 세속을 어떻게 막아놨냐면, 예. 이게 은퇴하는 목사의 가족들이 이 교회의 목사로 올 수 없다라고 된 건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그 목사가 은퇴할 때 가족들이 그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단어가 은퇴하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은퇴하는. 예, 근데 이 명성교회에서는 아버지가 2015년도에 은퇴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아들이 20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시차가 있네요. 3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측에서는 은퇴하는 목사 가족이 안 된다 그랬지 은퇴한 목사의 3년 뒤에 왔으니까 규정은 된다. 교회법에는 은퇴하는 돼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은퇴하는 얘가 은퇴한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3년 뒤에 아들이 담임 목사를 왔었는데 예. 이번 이제 그 교단의 총장의 판단은 예. 아니다. 이거 부당하다라고 여전히 마찬가지 아니냐.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건 세습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결정이었네요. 판결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측은 반발해서 불복할 듯하다. 그럼 이게 또 다툼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교회법 적용을 한 이 총회 재판국이 아니라 일반 민간의 법적으로 나오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간 법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카톨릭은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딱 중앙조직 체계인데 원래 법적으로 교회는 각 교회가 다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있어서 어떤 종교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교단의 명령이 절대적인 건 또 아니에요. 나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단 탈퇴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커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럼 이거를 민간 어떤 법원이나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군요. 일단 교회법상으로는 세수 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왔지만 이걸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군요. 이게 좀 종교 문제라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소식인데요. 굉장히 좀 눈길을 잡는 내용이라서 소개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러 변장에 탈옥하려던 갱단 두목이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라질의 갱단입니다. 마약 밀매 복역을 한 40대 갱단 두목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죠? 오른쪽 사진입니다. 여기가 두목입니다. 자, 그런데 실리콘 마스크 가발로 분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장을 했답니다. 온핏 보면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본인의 딸로 분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장을 해서 탈출을 시도했는데 신분증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긴장하니까 교도관이 수상하게 여긴 겁니다. 이상한데 알아보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2013년에도 탈옥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은 왜 하필 딸로 분장을 했을까요? 이 딸이 이날 면회를 왔답니다. 근데 면회 온 딸과 그대로 똑같은 복장을 하고 탈출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딸은 어떻게 됩니까? 딸은 그냥 교도소에 남겨두려 했답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아무리 갱단 두목이지만.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런 모습이었어요. 뭔가 변장을 했는데 저렇게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옷도 벗고 있고 실리콘까지 있습니다. 실리콘 가면까지. 완전 다른 사람이 나오는군요. 가면을 벗으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갔으면 탈옥을 했을 텐데 뭔가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갱단 두목이긴 하지만 배포는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여긴 교도관이 잡은 겁니다. 그리고요, 문제는요, 지금 브라질 교도 당국에서 어떻게 저런 실리콘이나 가발들이 교도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8명 정도가 이 갱단 두목을 면회하고 갔답니다. 근데 그중에 임산부가 있었는데 아무런 검문을 받지 않았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수상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최영선 의원님, 기상천외합니다. 근데 들통이 났군요. 예, 그렇죠. 일단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한미연합훈련이 오늘 시작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작. 그렇죠.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발사체가 있었다는 바로 걸 잡겠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잡고요. 여하튼 이 사람이 이런 탈옥 시도를 하는 바람에 딸까지 수감되는 이제 딸이 공범이 돼버렸어요. 네, 딸이 그 탈출을 공모한 범인이 되기 때문에 딸까지 아마 수감될 가능성이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딸을 교도소에 남겨두고 자기는 탈옥을 하려는데 결국 들통나서 같이 들어가게 됐으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약 밀매 혐의로 선고받은 형이 73년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기는 평생 나올 수 없으니까. 사실상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소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은 이 혐의로 형을 살더라도 얼마 안 살 것이다. 그러니 이런 거래가 가능했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딸까지 이런 공모에 이용한 것은 정말 좀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뭐 다른 건 아니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 브라질 법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도망가는 걸 도와줘도 따로 처벌은 처벌이 안 됩니다. 가족이니까 이런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면 저 딸은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와 달리 저 브라질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교도소 내에 면회 구역이 가족들이 이렇게 칸막이 없이 그냥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저런 일이 가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공간 자체가 분리돼 있고 칸막이 너머로만 볼 수 있어서 그렇죠. 애초에 저런 일이 유리 칸막이로 건너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출입구 자체가 교도소 안쪽이고 우리는 바깥쪽에서 들어가니까 못 하는데 저 브라질은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이만 변호사. 우리나라 교도소 실태를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잠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변호인인데 접견 갔을 때 변호사가 이렇게 탈옥을 도와주면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다든지. 그때는 변호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그 남아야죠. 처벌을 받으니까 처벌 받아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갱단이니까 그리고 또 분여관이니까 가능하겠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대가 관계가 있다든지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가족 위협이라든지 불가능한 건 아니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현실은 다를 거라 봅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하는 이야기가 신분증 받는 과정에서 너무 긴장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대한민국도 들어갈 때 신분증을 맡겼다가 신체 스캐너가 있는 곳을 통과했다가 나올 때 그 신분증을 돌려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옷만 제대로 바꾸고 못 바꾸고 입는다 그랬는데 물론 칸막이 있긴 한데 칸막이 사이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옷을 잘 바꾸고 입으면 물론 거기서 이제 다 들키게 돼 있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뭐 후진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동조할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변호사 없을 뿐만 아니라 뭐 그 관리 감독 체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제가 뭐 안 되는 비교지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또 뭐 법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했더니 이거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나왔네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죠. 미국 출생 추신수 두 아들 한국 국적 포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현지 복수 국적 불이익을 감안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지금 추신수 선수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4살, 10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중 국적이 됐죠.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근데 이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갖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경에 대해서. 추 선수는 자녀들이 복수 국적 때문에 미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국적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자 국적을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초등학생이고 병역 문제를 고려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병역과 관련돼서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는데. 그냥 이제 각각 국가의 국적을 얻는 방법, 국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미국은 이민국가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라도 그 땅에서 태어나면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그 땅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주고 우리는 땅보다는 피를 더 중요시하는 문화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그 아들은 당연히 한국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국적을 포기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국적을 선택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네요. 선택했다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우리 국적법상 만약에 이제 두 아들들이 나중에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또 국적을 회복해서 병역 의무를 할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갈 나이쯤 돼서 국적 회복해서 군대 가겠다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걸 뭐 너무 일반화해서 볼 필요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너무 일반화하면은 감정이 좀 약간 거기에 뭐 일반은 아니고 이 경우에 보겠죠. 여러 가지 또 배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있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 하나의 사안이니까 하나의 사안별로 뭐 충분히 부모로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봐주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아쉽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신수 선수 자체가 뭐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도층이잖아요. 뭐 지도층, 지도층이라고 하는 게 스포츠 스타, 셀러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주목받는 인물이죠. 쳐다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적으로 컸기 때문에 병역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인으로 키우겠다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 저는 그 선택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부모 입장도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국민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사려 깊음이 조금 더 있었다면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뭐 그래서 어느 쪽도 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다른 모르겠습니다. 제3의 길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봄직하다.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쉽다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김성희 변호사.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해외 동포나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할 만한 그런 그 정서와 이런 걸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동포죠. 동포. 그 역할을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지고 나가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좀 세 분께서 좀 다양한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시죠. 손학규 대 유승민, 바른미래당 얘기군요. 그런데 충돌이라고 돼 있습니다. 분당시기에 빨라진 바른미래당. 근데 바른미래당은 맨날 분당시기가 빨라졌다 그래요. 근데 분당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빨라졌다는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제목이 있네요. 또 분당시기가 빨라졌다. 여기 보시면 손학규, 한국 땅 가라면 혼자 가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허위사실, 비난, 깊은 유감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당권파 추석 이전 집안정리 포석, 비당권파
우리가 나갈 일 없다. 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정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유승민, 이해운 두 의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바른정당계가 손학규의 퇴진을 이토록 요구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저 손학규를 퇴진시킨 후 개혁보수로 잘 포장해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할 때 몸값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도 더불어민주당과도 민주평화당과도 통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연대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끌려다니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끝까지 막을 것입니다. 행여라도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려는 분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저는 그 혁신위가 가동된 이후에 당원 당규 절차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우리 당이 결국에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사실과 다른 있지도 않은 내용 속으로 왜곡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무슨 연대 통합의 연결고리로 언급하는 그것은 오히려 본인이 지금 궁색한 처지에 처한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두 그룹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요. 한국당에 가려면 혼자 가라. 혼자 가 한국당으로. 이거고요. 이쪽에서는요. 손학규 대표 사퇴하라 이겁니다. 맞서고 있습니다. 자, 최영선님. 손학규 대표, 유승민 전 대표 서로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미 정치적으로 완전히 남남이죠. 예. 지난주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은 바른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한 뭐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정당의 실험은 제3당으로서의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고 사실은 불신받고 있는 정치권을 더 후진적으로 지금 몰아넣는 행태만 보이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것은 정당 보조금으로 받아서 남아있는 자산 100억인데 서로 나눠갖고 뿔뿔이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낫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네. 예, 김상일 평론가.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제3의 정당, 중도 정당의 실험을 한 정당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이런 식으로 망쳐놓으면요. 국민들이 중도 정당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는 거냐면 향후의 실험까지 안 좋게 볼 역사의 죄를 짓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 지금 유승민, 지금 손학규 대표는 뭐 가려면 한국당으로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당에서 가면 받아줍니까? 저는 그것도 새로운 의문점인데요. 저는 뭐 그냥 온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겠죠. 서로 뭐 어떤 필요하고 서로의 지지를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지지율을 깨지는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보여지는데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본인이 이야기했던 손학규 대표가 얘기했던 추석 전 지지율 10% 미만일 경우에 본인 사퇴하겠다. 여기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나오게 됐던 과정에서 충분히 말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거는 유지하면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사적 이익에 따라서 어떤 공간을 용한 거 아닌가. 시간과 공간을.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당 시기에 빨라졌다고 하는데 뭐 계속 빨라졌다는 얘기만 나오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맛있는 온도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한 입, 더위도 잊게 하는 맛이죠. 하지만 무조건 수박이 시원해야 맛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5도보단 10도에서 단맛이 15%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은 이에 착안해 온도를 따라 색이 변하는 스티커,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스티커가 붉은색을 띌 때 가장 달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참 똑똑한 녀석이죠.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황현입니다. 그는 1910년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자 절명시를 남기고 순국했는데요. 역사가이자 시인이었던 그는 20대에 10,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자부할 정도로 학구열이 대단했고
그래서인지 일찍부터 안경을 썼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이 매천 황현의 안경과 벼루등을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인데요. 당시 선비들의 생활상을 짚어볼 수 있는 유물로 가치가 높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100일입니다.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지는 2020학년도 수능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제 실력을 발휘하려면 지금부턴 체력 관리도 필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 나는 잘하고 있다는 사진 속 문구처럼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수박이 가장 맛있는 온도 6도라고 합니다. 6도짜리 수박 드시고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